예,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님께 한번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추경 예산 중에서 7년 이상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하는 4천억 예산제 반영한 게 있죠.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좀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데 물론 이제 도덕적 해이 논란인 거죠. 근데 뭐 제가 이제 뭐 변호사라던 시절에 이런 이제 파산회생 이런 업무들을 좀 많이 해봤는데 특히 이제 이 파산회생과 같은 채무 조정이 활발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보수적인 경제를 운영하는 미국에서 이걸 많이 하는데 하는 그 철학적 이유가 뭐냐면 경제 효용론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장기 연체에 묶여 있는 채무자를 계속 붙잡고 돈을 갚아라 그러게 되면 이제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려는 의욕들을 잃고 경제 활동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니까 경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이제 뭐 수백만 뭐 이렇게 많아지게 되게 되면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빨리 어떤 경기 회복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점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그들을 이렇게 채무로 계속 붙잡아 두는 것보다는 빨리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복귀시키는 것들이 경제 전체적으로는 훨씬 효용이 크다. 이런 이제 경험 때문에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산회생 뭐 이런 사건만 해도 1년에 100만 건 이상들 처리를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법원에 가면 적극적으로 파산회생을 해주니까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또 채무 조정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채무를 이제 줄여주기도 하고 소각해주기도 하고 그런 제도들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이런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이제 도덕적 해이론을 제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장기 연체를 했는데도 실제로는 금융기관들이 회수도 못 하고 있어요. 추심 비용만 많이 들어가는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더 괴롭혀서 돈을 받아나겠다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의 의욕들을 잃고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소비도 상당히 위축되고 내수 경제도 상당히 위축되고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뭐 이 장기 연체 채권들을 적극적으로 소각하는 이제 정책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대략 장기 연체 채권 이 소각 대상 인원들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죠? 7년 이상 5천만 원이 하면 113만 명 정도 추정됩니다. 그다음에 금액으로 하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16조 4천억입니다. 16조라고 한 거는 이제 예산을 4천억으로 잡았는데 예. 채권 매입 비용을 이제 5% 정도로 잡았기 때문에 16조인 거고 그게 예. 이제 만일 5%가 아니라 뭐 2%, 1%로 매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 되면 이제 훨씬 더 소각할 수 있는 매입해서 소각해야 되는 채권의 비용 금액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일단 기준을 이제 발표된 기준이 5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베리에이션이 있더라도 대상을 넓힐지 말지는 또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아니 이제 그게 이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걸 획일적으로 5%라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추심도 못해서 7년 동안을 지금 회수도 못 하고 있고 추심 비용만 들어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 스스로 소각을 하거나 채무 정리를 해야 될 것들인데 그걸 정부가 획일적으로 5%로 사준다 그러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5%가 획일적인 건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격을 정할 텐데 그러면 예산이 4천원 들어갔을 때는 5%를 가정을 하고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예, 금융기관들하고 이제 협의하는 과정 예. 속에서 그 채권액이 뭐 사실은 7년 정도 되면 거의 회수도 못 하고 추심 비용만 들고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도 매입할 수 있고 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남는 예산을 불용할 건 아니고 더 많은 채권들을 매입해 가지고 소각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이죠. 그 재원은 뭐 다른 방식으로라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그런 채권들의 많은 것들을 캠코가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아마 이번에도 이제 이 예산으로 매입해야 될 많은 채권들이 캠코가 갖고 있는 채권들을 매입하는 것도 상당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대상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먼저 캠코 스스로가 이렇게 7년씩이나 돼서 뭐 5천만 원이라고 그러지만 실제 대부분의 보는 한 2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대의 밑에 있는 채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장기 연체되고 사실은 채권 회수도 안 되고 그런 돈들을 계속 붙잡고서는 이제 뭐 갚아라 하면서 그 채무자의 어떤 경제 활동 의욕을 꺾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고 채무 조정을 해가지고
그 채무를 갖다가 정리해 나가도록 하는 것들이 또 캠코의 역할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잘 스스로 캠코가 잘 안 하고 있어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획일적으로 5%로 매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채권의 성격에 따라서 그건 얼마든지 제가 보기엔 뭐 2% 3%가 매입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좀 적극적인 행정이 좀 같이 따라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가격 부분은 공정한 가격을 그 협의를 통해서 정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캠코도 그렇지만 금융기관들도 이 채권 추심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있어요. 캠코가 1년에 그 외부에 채권 추심을 위탁해서 드리는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언론에 나온 거에 하면 1,00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예. 이렇게 이제 회수도 못 하는데 추심 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걸 하는 것보다는 이미 이렇게 7년 이상 돼 가지고 회수가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캠코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채무 조정에 나서서 회수가 어려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채무를 조정하거나 뭐 소멸시에 가까워지면 소각하거나 이런 행정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전제로 해가지고 또 지금 경제가 어렵고 경제 활동에 의욕을 잃어가는 채무자들이 많으니까 그걸 정부가 이제 그 일괄해가지고 채권을 매입해가지고 이제 또 소각하는 이런 행정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가지가 다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대책을 발표하고 또 하나 이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뭐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뭐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그 균형점이 될 수 있을지를 계속 좀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캠코 스스로의 노력도 있어야 된다. 캠코 스스로가 먼저 여러 채무 조정이라든가 필요하면 채권 소각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을 하고 그 외에도 이제 또 이렇게 일괄적으로 매입해 속하는 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매입해야 되는 채권 중에는 대부업체 채권들도 있어요. 대부업체 채권이 7천만 원 7년 이상이고 5천만 원 이하인 게 대략 한 25만 그 6천 건 정도 있다고 그래요. 한 2조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순서로 따지게 되면 오히려 이런 채권들을 적극적으로 매입해야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그 고리사채의 그 억압으로부터 그죠? 억눌림으로부터 채무자를 풀어줘가지고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서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대부업체의 채권들을 매입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죠. 대부업체가 어쨌든 대부업체의 특색이 이런 것들을 꼭 붙잡고서는 이제 여러 가지 괴롭힘을 통해서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데니까. 그래서 이 대부업체의 이런 장기 연체 채권들을 적극적으로 매입하려는 이런 노력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저 대부업체가 사실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타겟을 해야 되는 데인데 7년 이상 장기 연체이기 때문에 대부업체 입장에서도 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은 저희들한테 저 매각하거나 하는 조치들을 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하겠습니다. 대부업체들이 이걸 빨리 포기를 하고 이런 매각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채무자 대리인 제도예요. 미국이나 일본에서 사적 채무 조정이 가장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게 되게 되면 본인한테 채권 추심을 할 수가 없고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서만 추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괴롭혀서 돈 받아내는 게 어렵죠. 뭐 밤에 전화 걸고 직장에 찾아가서 괴롭히고 이런 심산으로 해가지고 돈을 받아낼 수 있다. 아니면 가족들한테 계속 뭐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가족들을 괴롭혀 돈을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7년 된 것도 계속 서로 돌려가면서 서로 채권 양도 돌려가면서 대부업체들이 갖고선 추심을 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채권 대리인이 선임되면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없죠. 채권 대리인한테만 그 채무 대리인한테만 연락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괴롭혀서 돈 받는다는 걸 그땐 포기하게 되니까 채무자 대리인하고 사적 채무 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에서 사적 채무 조정이 활발하고 우리와 같은 그런 이제 채권 추진과 관련된 인권 침해 얘기들이 거의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있다는 게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그것도 그 대부업체에 대해서만 이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잘 활용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좀 더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일부 반영이 돼 있죠. 예, 채무자 대리인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걸 더 활성화하려면은 캠코의 채권에 대해서도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좀 금융위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제 정부가 매입해가지고 채권을 정리하는 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박근혜 정부 때도 국민행복기금 이런 것들도 채권을 매입해가지고 그걸 국민행복기금에
두고 채무를 조정해 나가는 이런 것들은 이제 예전에도 한 적이 있었죠. 예, 근데 채무 소각까지 간 거는 사실 저 좀 예외적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국민행복기금도 또 국민행복기금에 가지고 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소멸시효가 지났는데도 계속 갖고 있고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빨리 그런 채무자들을 그 채무를 정리해서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적 효과가 미미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정리를 시켜서 빨리 예.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하자라는 것들이 이번 정책의 목표니까 예. 그런 점들을 좀 잘 염두에 두고 목표가 잘 효과 나타나도록 또 채권을 다 매입해 놓고서는 또 붙잡고서는 심사한다고 또 뭐 몇 년씩 끌고 도덕적 해이 우려된다고 그래서 뭐 소멸시효 연장하면서 장기 끌면은 바로 이런 100만 이상의 이런 경제활동 의욕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빨리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가시키겠다고 하는 이 정책 목표 자체가 몰각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책 목표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이 예산을 좀 잘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뭐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F 보증과 관련해서 또 이제 8천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책정을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 PF 문제가 지금 아주 우리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대형 건설사들이 PF에 묶여가지고 그 인허가 다 받고 착공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이주 다 시켜놓고 재개발 같은 사업들 안 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우리 저 강북, 성북, 뭐 서대문에 가면 여러 군데가 많이 있어요. 그 과다하게 그 PF들을 갖고 있으면서 구조 조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스스로 자금 조달을 못하니까 자꾸 정부가 뭐 PF 보증해달라 그러면서 사업들을 미뤄오고 PF 구조 조정을 이제 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PF 보증을 해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PF 구조 조정이나 정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사업성 있게 만들어준 다음에 지금 PF 보증을 하는 것이죠.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들은. 예, 사업성 평가를 해가지고 부실하다고 한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고 사업성이 있는 경우는 사업자 보증을 통해 그러니까 가지고 무분별하게 이제 예. 무슨 대기업들이 요구한다고 다 PF 예, 보증해주고 그런 이런 거 것들은 이제 아니잖아요. 뭐 저희 의원실이 이제 금감원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한 220조 정도 되는 PF 익스포저 중에서 예. 부실제 정리를 한 게 2023년에 9.3조였는데 2024년에 이제 새로운 사업성 분석들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한 이제 23조 9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부실로 한 게 6월까지 한 12조 정도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구조조정 정리를 한 12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PF 보증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업성 있는 거 사업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자는 취지잖아요. 예, 뭐 그 사업 중에 좀 재구조화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예. 정리하고 재구조화하는 예, 게 예, 이제 예. 이번 6월까지 예. 23조 9천억 중에서 한 12조 정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하자는 거니까 뭐 저는 이제 아주 중요하고 대형 건설사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건설 사업에 나서야지만 이제 우리 건설 경기도 활성화되고 또 서울 지역에 지금 주택 공급이 멈춰 있는데 그런 재개발 사업이나 주택 공급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어도 중요한 이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부분하고 이제 그래서 국토부 장관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PF 정리가 됐어요. 그럼 PF 정리가 된 걸 가지고 건설 회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서도록 해야 되고 네. 그게 주택 공급이나 이런 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게 좀 추산이 돼야 되는데 금감원에 물어보니까 그건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구조조정한 것 중에 LH에 2건 사업을 넘겼고 정부의 PF 보증을 받아가지고 사업으로 진척시킨 게 한 3건 정도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한 5건 정도를 하게 되면 뭐 주택 공급이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게 통계적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 그게 국토부하고 금감원 금융위 사이에 이렇게 뭐 유기적으로서 뭐 협의가 되는 것 같지 그리고 그런 생각이 안 예, 들어요. 의원님 지적 사항에 공감을 했고요, 해왔고 지금 그래서 지난번 회기 국회에서 저희 국토위에서 PF 관리법 가칭 약식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시행이 될 터이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PF에 대한 관리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립이 될 예정으로 있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하신 대로 정리된 PF로 인한를 통한 새로운 주택 공급 그러니까 효과. 그게 종합적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럼 그 금감원이나 이제 금융위가 법률이 해서 통과가 돼서 그런 체계가 갖춰질 겁니다. 예. 그 23조 9천억이 뭐 제가 보기엔 더 늘어날 것 같은데 23조 9천억이 부실 PF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6월까지 절반인 12조를 정리했다 그러면 그 정리한 것들이 이제 사업으로 어떻게 빨리 이어지도록 해가지고 어떻게 주택 공급 사업이나 이런 게 나서도록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주택 공급 사업들이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주택 공급이 특히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공급이 잘
멈춰버리다 보니까 뭐 LH가 하는 그런 공공 재개발 사업은 또 뭐 LH 구조 조정한다, 뭐 공공이 하지 말고 민간한테 넘겨라 이러다 보니까 LH도 사업을 못했고 민간은 이렇게 PF 이런데 묶여가지고 사업을 못해가지고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PF 구조 조정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빨리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게 얼마 정도 그렇게 구조 조정된 것 몇 개 사업장이 어느 정도 공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파악하는 작업이 국토부와 공감하는 예, 그런 지적 사항에 근거해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고요. 그에 근거해서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김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